3분기에만 재정에서 1조 1천억 달러 이상의 초과 지출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초과 지출이라는 얘기는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세출로 보내는 것 이외에 이만큼의 돈을 더 비중에 방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연유로 3분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5월 13일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거시경제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암호화폐 주요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주요 흐름은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 지속 의지가 강해서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 하락은 중동 문제가 아닌 유동성 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 3분기에 유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35조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눈앞에 둔 미국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추가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전면적이 임박했다 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1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라파 중심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가디언지는 이스라엘은 라파에 있는 하마스 세력들을 모두 제거해야 가자지구 작전 자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곧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이번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인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또 확전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단 불확실성은 모든 자산시장의 먹구름으로 작용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투심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당분간은 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새 자금의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은 이게 중동 갈등이 아닌 유동성 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연준 정책과 국채 수익률, 곧 국채 금리를 주시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진짜 원인은 중동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장기 국채와 유동성 고갈이라는 이런 위축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헤지펀드 레커캐피탈 창립자인 퀸 톰슨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때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란 문제는 단순한 도화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은 이는 단기 채권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감소하고 있다. 장기국채 수익률 상승은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채권 수익률 상승은 비트코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12월 3.8%에서 5개월 만에 이게 4.7%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톰슨은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작년 봄과 같은 미국 지역 은행 붕괴와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유동성 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지금의 횡보 장세 내지 하락 장세는 그 원인이 지정학적인 이유보다는 미국 금융권의 유동성 고갈과 장기국채 금리 상승의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뒤에서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즉, 이 그래프는 미국 유동성 고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래포 잔액의
감소 그래프입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약 2조 5천억 달러에 달했던 그 영래포 잔액이 최근 들어와서는 4,800억 달러 정도로 급격하게 5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래포 이 시장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든 그 연준의 시스템입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이 영래포에 돈을 맡기면 연 5.3%를 쳐서 줍니다. 연 5%라는 이자가 결코 적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영래포 시장 같은 데 투자하는 거를 금융기관들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잔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우선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연준의 긴축 계속으로 인해서 시중에 장기자금이건 단기자금이건 시중 유동성이 소진돼가는, 즉 고갈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단기국채 금리가, 즉 수익률이 이 영래포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래포 이자는 연 5.3%를 주는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상계업물 단기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5.35% 내지 한 5.4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무한한 자금을 돌려가지고 자금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 작은 금리 차이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자금의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RP 잔고에서 단기국채적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영래포 시장이 헤지펀드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특히 그들의 초단기 매매에 이게 활용당하고 있다라고 IMF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미국 정부에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헤지펀드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금리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바로 그 차익을, 그 투자에서 수익을 땡기는, 예를 들어서 아비트레이지 같은 이제 차익 거래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특히 국채 현물과 선물의 금리 차를 활용한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물을 매입하고 선물은 공매도해서 그 이익을 거두는 방식. 보통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초기에는 가격이 약간 높게 형성되다가 나중에 마감일이 되면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차액을 노려서 헤지펀드들이 수익을 거두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과 선물 중에서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게 되는데 대부분 현물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거두게 되는데, 이때 환매 조건부 채권을 활용해서 대규모 부채를 차입을 합니다. 이게 많은 헤지펀드도 아니고 보통 한 8개, 특히 그 중에서도 3개의 큰 헤지펀드들이 거래량의 50%, 8개 헤지펀드가 이 국채 트레이드 거래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헤지펀드들이 이 시장을 거의 주도하면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나 이런 데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큰 국제 시장을 저렇게 헤지펀드, 몇몇 헤지펀드의 손에 의해서 이게 주도되게 놔둬서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단기 유동성이 고갈되다 보니까 미국 정부로서도 이제는 단기국채 발행 비중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중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높이고 단기국채 발행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IMF의 경고대로 헤지펀드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게끔 시장 자체의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래포 시장의 잔액 감소는 이게 은행들의 지급준비국 감소로 이어집니다. 즉 RRP는 단기 유동성인데 중장기 유동성은 지급준비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이 고갈되면 자연히 중장기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장기 유동성도 소진되게 되는 그러한 그 논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급준비금 잔액 추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13일 현재 지급준비금 잔액은 옆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3조 3,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 많았을 때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4조 달러가 넘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연준은 이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은행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금 연 5.4% 정도의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RRP 5.3%였었는데 지급준비금은 그보다 0.1% 높은 5.4%를 주기 때문에 RRP보다는 지급준비금에 더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RRP가 이렇게 소진되다 보니까 단기 유동성을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는 시중은행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즉 대형 상업은행은 어느 정도 이러한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자본력을 갖고 있지만 소형 중소은행들은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감소하면은 지난해 봄에 일어났던 그러한 뱅크런이나 그런 위기의 재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은행 금융권의 리스크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우려는 당연히 자산시장을 압박하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이 고갈되면 당연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합니다. 요새 이런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게 중동 전쟁과 맞물려서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가면은 사실은 국채 시장의 수요가 부진해지기 때문에 이 중장기 국채의 금리는 오르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현재 10년물 수익률을 보면 지금 한 4.5% 정도입니다. 이게 강했을 적에는 거의 4.7%를 터치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치솟던 시중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미국에서 유동성 장세가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무부와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대선 지원과 관련해서 3분기에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돈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도 유동성 고갈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그간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긴축을 조기 완화했고 3분기에는 심지어 국채 매입은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재무부 현금 잔고가 5월 1일 기준으로 9,170억이 있었는데 5월 8일 일주일 지나서 들여다보니까 8,516억 달러로 600억 달러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 얘기는 재무부가 일주일 사이에 600억이라는 현금을 시장에 푼 걸로 보입니다. 2, 4분기 국채 발행액은 당초 2,020억 발행 기로한 데에서 이번에 410억을 증액시켜서 2,43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고 3, 4분기 국채 발행도 당초에는 5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 정도에서 발행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금액에 대비해서 대폭 증액된 8,47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재무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국채 발행액이 늘어나니까 재무부는 이번 2, 4분기서부터 매주 150억 달러 규모의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백 프로그램이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일단 국제시장의 수요 관리를 위해서 만기 다가오는 비교적 만기가 많이 남은 그러한 국채까지도 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시장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즉 더 이상 국채 가격의 하락, 즉 이 얘기는 국채 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위적인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종의 편법입니다. 정부가 일단 갖고 있는 현금으로 시장에서 중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단기국채 같은 거를 그만큼 더 발행을 해서 그 현금을 다시 보존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임시 변통 방식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2, 4분기하고 다음 3분기에는 이 바이백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걸 봅니다. 2, 4분기에는 매주 150억 달러 정도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아마 3, 4분기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한 2배 정도 늘린 매주 300억 달러로 증액해서 시행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즉 정부가 이렇게 2, 4분기와 3, 4분기에 시장 관리에 나선 거는 일단 이번 대선이 11월 달이기 때문에 대선 이전까지 우선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주식시장이나 자산가격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국채시장을 관리함으로써 시중금리를 낮추는 이런 다목적인 걸 겨냥해서 하는데 결국은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 결과 3분기에만 재정에서 1조 1천억 달러 이상의 초과 지출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이 초과 지출이라는 얘기는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세출로 보내는 것 이외에 이만큼의 돈을 더 시중에 방출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연유로 3분기에는 유동성 장세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연준이 지금의 긴축을 조기 완화함으로써 이런 유동성 장세에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서부터 연준은 매월 국채 매입을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3분기에 들어가서는 이 250억 달러도 완전히 폐지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급속도로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IMF 총재를 비롯해서 미 재무장관, 그 다음에 워렌 버핏 등 미국 정부 부채 증가 속도 가속화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이거는 미국 경제의 성장이나 안정 두 가지가 모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들은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두 후보가 모두 부채, 즉 미국 적자 예산을 늘릴 생각만 하지 부채를 줄일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총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5월 6일 인터뷰 대담에서 미 연방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에 가깝고 이는 연방 세수의 17%가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쓰이는 현실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지금 이미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을 연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1조 달러 이상 되는 금액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의 17%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LA 타임스는 2015년만 해도 연방정부 부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비용이
연방 세수의 7%라고 그랬는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비중이 17%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이 이자 지급액은 10월 달에 1조 7천억 달러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의 20%를 훨씬 넘는 금액으로 치솟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세수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을 이자 지급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재정 팽창 정책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부 부채의 급속한 증가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즉 미국의 적자 팽창 정책은 이게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헤지펀드 시다텔의 켄 크리피는 국가 부채가 가장 중요한 잠재 위험이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됐다라고 헤지펀드 업계에서조차 평가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한 우려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애널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실업률이 4%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적자 규모가 역사상 유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실업률이 4%라는 얘기는 이게 거의 완전 고용을 의미하는 건데 이러한 완전 고용 상황에서 그렇게 재정 팽창 정책을 씀으로써 이런 재정 적자 규모를 이렇게 계속 늘려온 것은 이게 유례 없는 일이라는 이런 평가입니다. 즉 재정이라는 건 고용이 부진하거나 경제 성장이 너무 안 될 때 마중물 성격으로 내보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데 쓰여야 되는데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정에서 내보내는 돈이 투자의 대부분 영역을 관할함으로써 재정 지출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동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됐다는 이러한 평가입니다. 자, 재정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미국 정부 부채의 그래프인데 이게 팬데믹 사태 이후로 앞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저렇게 미국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GDP의 200%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미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 돌파를 했는데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이건 10월 달에 가서는 1조 7천억 달러로 급증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2024년 회계연도의 예상 총규모가 6조 9천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 1조 7천억 달러라는 얘기는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와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비중이 커질 텐데 이러한 식으로는 재정이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재정 팽창 정책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서 이거를 건전 재정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미국 대선에 나온 두 대통령 모두가 그런 건전 재정으로 회귀할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정 팽창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 경기를 살리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의 재정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진행 사항을 좀 유심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팽창은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채 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장기 국채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단기 국채 발행이 한 84% 정도 비중이 됐었는데 즉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살림을 3개월물, 6개월물 같은 단기 국채 위주로
즉 급전을 내서 꾸려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단기 유동성이 고갈되니까 미국 정부도 올해부터는 중장기 국채를 늘리고 단기 국채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4대 16%였던 걸 올해는 단기 국채를 25%만 발행하고 75%를 중장기 국채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중장기 국채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자그마치 23%나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기 국채 수요가 부진해서 이게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인데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중장기 국채가 발행되기 때문에 수요 부진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